탄핵 사태부터 그 이후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행동으로 나아가 주시는 백모 박성현 주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제 말씀 여쭈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실내 되게 저걸 안 해왔어요. 그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제 이 발제문이 여기에 있는데 발제문을 이렇게 같이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탄핵이 있던 해죠. 2017년 1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탄핵이 부당하다. 탄핵 지금 움직임이. 그런데 그때 미국 기자인데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 중에 이제 시니어예요. 간사급인 한국통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모든 게 이미 다 셋업 돼 있는데 셋업 그러니까 프레임이 짜여져 있는데 이런 종류의 기자회견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게 국제정치적 문맥이 있구나. 그러니까 미국, 중국, 북한 이런 국제정치적 문맥이 있구나. 그리고 이게 세팅돼 있구나. 이런 소름이 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도 오다 가다가 이제 미국, 중국, 북한의 이런 그 탄핵과 관련된 움직임이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기억을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는 여기에는 분명히 국제정치적 문맥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밝혀질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공작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어떻게 공작했다. 북한이 무너지고 나서라도 자료가 안 남아있으면 안 밝혀지겠죠. 특히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건 진짜 안 밝혀질 거라고요. 그러나 몇 가지는 팩트고, 그래서 팩트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정황 증거에 의한 스토리 추정을 얼레벌레 엮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한국이 이게 유례 없는 굉장히 격변하는 지정학적인 조건에 들어와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그런 지정학적인 격변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역동적인 게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분단을 남북 분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이거 남북 분단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미중 분단입니다. 이게 박 대통령 탄핵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을 방한 초청을 이제까지 여러 번 했죠. 그거 실현 안 됩니다. 그걸 시진핑이 어기는 순간 미중 분단을 어기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sphere of influence, 국제정치에서 영향권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시진핑이 방한을 하려면 북한이 최소한 꼴이라도 중국 정도라도 개혁 개방돼야 되고, 중국도 지금 개판이지만, 그래서 북한으로 미국 대통령이 가서 잘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주석이 오고 이런 교차가 돼야 돼요. 이게 성사가 되려면.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아니죠. 그런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문재인의 시진핑 초청은 그 초청 자체로만으로도 이건 도발입니다.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이 문제가 박 대통령과도 관계가 있거든요. 박 대통령 탄핵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지금 첫째가 북한이 완전히 공지에 몰려있죠. 이게 이제 기본 원인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갖고 놀아올 수가 없는 파워를 가지고 놀아온 게 기본 원인이에요. 중국이 제공을 했죠. 핵과 탄도미사일. 기본 원인은 그건데 결국 그게 어떻게 번졌냐면 2016년 저는 박 대통령이 굉장히 잘한 업적 중에 하나 꼭 꼽는 게 이게 개성공단 철수거든요.
그로부터 19개월이 지나서 19개월인가 17개월쯤 지나가지고 2017년 9월에 19개월이네요. 2017년 9월에 UN 2375 UN 안보리 결의 2475 이게 뭐냐면 북한에 대한 전면적 포괄적 경제 제재 시스템이에요. 북한에 들어가는 석유 몇 톤 이상 할 수 없다. 정제유. 북한에 들어가는 원유 몇 톤 이상 할 수 없다. 북한에 들어가는 LNG 몇 톤 이상 할 수 없다. 북한으로부터 밖으로 수출되는 거 안 된다. 북한으로부터 밖으로 해외 노동자 파견하는 거 안 된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 안 된다. 완전히 이게 국제 자원에서 그걸 어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 컨테이너로 뭐 그때 그 뭐죠? 그 저기 평창 때 뭐 보낸 거 이게 2375 위반이냐 아니냐 가지고 한참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때부터 지금 4년입니다. 4년. 물론 뒤에서 중국이 2375를 어기고 도와주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목이 완전히 졸려진 상태가 지금 4년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빈사 상태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1990년경부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건데 미중 밀월이 됐단 말이에요. 1990년부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시대의 조류에 다 어긋나신 분이에요. 왜냐? 시대의 조류는 지난 30년 동안 미중 밀월이고 미중 밀월이란 얘기는 남북 화해란 소리예요. 왜냐면 미국과 중국이 밀월이니까 중국과 한국이 쎄쎄쎄 하는 사이고 중국과 한국이 쎄쎄쎄 하는 사이니까 중국의 꼬붕인 북한과 한국은 쎄쎄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친북 친중 하셨어야 돼. 인생 지금 단추 잘못 끼우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세태가 대세가 친북 친중이에요. 이게. 대세가 지난 30년 동안. 왜냐? 맨 위에 기원 자체가 오리진이 미중 밀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중국 공산당이 이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얘들 지금 어떤 상태냐. 등수평만 해도 흑묘백묘 아니에요. 중국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일단 체제와 정부의 레지티머시, 정통성이 생깁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정부, 조금이라도 정상적이라면 모든 다른 목표보다도 국민에 대한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자기 국가나 정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얘들은 지금 그게 아니라 북한에서 잘 쓰는 용어 당중앙, 그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원래 모택동 용어입니다. 모택동을 가리킬 때 모택동이라고 이름을 쓰면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DJ 얘기할 때 연희동, YS 얘기할 때 상도동 하듯이 걔들은 그걸 당중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중앙이 당에 대한 영향을 그러니까 지도자 사람이 당을 장악하고 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국가가 인민을 장악하고 그 인민에게는 이제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다라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이념으로 세뇌를 하고 이거예요. 지금 쟤들 목표는. 믿거나 말거나 제 말이 아닙니다. 중국 연구자들, 그것도 뭐 트럼프 지지자도 아니고 무슨 보수적인 사람들도 아니에요. 중국 연구자들이 이 말해요. 이미 시진핑 체제는 인민을 보다 잘 살게 만들어서 인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자기들의 레지티머시, 정통성을 높이는 것이 체제의 목표가 아니다. 그 체제의 목표는 당 중앙의 당에 대한 장악력 무한 강화, 당의 국가에 대한 장악력 무한 강화, 국가의 인민에 대한 무한 강화, 그리고 전체를 관철하는 세팅은 뭐냐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서의 이념 세뇌. 이것이 쟤들 집단의 목표가 됐다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안으로는 황당한 짓하고 밖으로는 도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共産당이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과대망상 발작 증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발작 증상이 들어가니까 셋째가 뭐냐면 원래 2020년 트럼프 얘기할 때 타도할 때만 해도 반트럼프 전선할 때만 해도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네오콘 이게 손을 모아서 트럼프를 팬 건데
이때 2020년 선거 때만 해도 중국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고 얘들이.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7, 8개월, 그러니까 바이든 집권한 7, 8개월 후에 월스트리트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이 반중화되고 있어요. 민주당까지. 중국이 이 모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원래는 그러죠.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데모크라트, 그다음 네오콘, 그러니까 군부강경파 이게 반중화되고 있다고요. 참고로 군부강경파가 반중 성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군부강경파는 어떤 관점이냐면 트럼프를 왜 반대하냐면 야 임마 1945년 이후 미국의 전통과 원칙은 소련 및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중국을 옆에 끌고 가는 거야. 근데 네가 불과 임기 대통령이 70년짜리 지정학적인 전략을 어겨 너 시건방진 놈인데 라는 게 네오콘이 트럼프를 보는 관점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자들까지 이제는 반중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미국 안에 국내 정치 지평은 어떠냐? 국내 정치 지평이 뭐 지금 바이든이나 민주당 지지율 나오지만은 이거 제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마가 민초죠. 마가 민초랑 공화당 신주류, 공화 신주류가 이게 득세를 엄청나게 강화해갖고 상대방을 말아먹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 2022년 중간선거에서 저는 아마 민주당 쪽이 박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왜냐면 여기도 이게, 이 사람들은 미중전쟁 살벌하게 붙자는 거거든. 지금 바이든이 그래도 지금 억제시키고 있는 게 두 가지를 억제시키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궁극적인 총탄을 안 쏘고 있다고 미중전쟁.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의 기원을 밝히고 거기에 대한 중국 책임을 묻는 거. 그거 바이든은 안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월스트리트로부터 글로벌 파이낸셜 시스템으로부터 중국 기업을 쫓아내는 거. 중국 기업이 거기에 상장하거나 주식을 증자하거나 회사채를 모으는 것을 못하게 문을 닫아 거는 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자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이게 뭘로 튀어 올라오면 이것도 미중전쟁 튀어 올라가죠. 이거 미중전쟁 튀어 올라가죠. 이거 미중전쟁 튀어 올라가죠. 이거는 지금 이 남북분단과 미중분단의 이 구도를 북한 쪽에서 감당을 못할 정도로 약화돼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부닥칠 세상이 어마무시한 변동기를 부닥치게 된다. 그래서 이 변동기가 이미 박 대통령 2016년부터 시작된 거다, 이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 변동기랑 관계가 있다. 왜 2016년에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승리, 이게 다 이런 흐름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박 대통령 탄핵에도 이러한 국제정치적 역동성이 뒤에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부닥칠 상황도 제대로 해석할 것 같다. 그게 가당치 않은 그 에세이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드릴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지금부터 놀겠습니다.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이거 보시다가 저기 유튜브에 이제 욕 바가지로 먹어요, 이제. 저는 박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아마 바깥에서 탄핵 반대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제가 1차로 감옥 갔죠. 3월 11일 날 갔으니까. 재수가 좋아서 경찰이 위증한 걸 밝혀가지고 제가 무시무시한 죄목이었는데 그게 경찰이 위증한 거를 사실상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찍 나온 거예요. 저걸로 나왔죠. 집행유예로. 안 그랬으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썩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죄목 자체로 보면.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뭐 다시 없는 정치 지도자였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아는 어떤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10년 위인데 이분 약간 야당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성향이라 민주당이나 뭐 이쪽 왔다 갔다 하는 성향이에요. 중간에서 좀 혼란돼 있는 분이에요. 이 양반이 탄핵이 딱 붙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박 대통령 지지로 도는 거라. 정신과 의사인데. 그래서 제가 별로 뭐 이쪽 아닌데 왜 색깔이 그래요?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소리가 정신병 환자 다뤄봐. 저 사람 트라우마 정도 겪고 저 정도 사회생활 하는 건 저건 인간의 경지를 초월한 거야.
난 그 점에선 저 사람 인정할 수밖에 없어. 저는 그래서 우리가 둘을 딱 나눠야 된다고 봐요. 인간 박근혜와 정치인 박근혜.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 박근혜에 대해서 뭐뭐뭐뭐에 대해서 아쉽다, 부족하다라고 비판을 한다 그래서 인간 박근혜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 박근혜는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봐요. 그 정도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리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그걸 socially functioning이라 그러죠.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거. socially high functioning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회적 기능을 못해요. 그 점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사람인데, 정치인으로 보면 이 양반이 EJ,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team of rivalry라 그러죠.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경쟁적인 자들을 엮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 굉장히 그러니까 아쉬운 분이에요. 이분이 인생 자체가 워낙에 쉽게 말하면 남을 고용주로 모시고 각근세를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고용주로 모시고 갑근세를 내봤거나 혹은 직장에서 한편으로 경쟁, 한편으로 협조하는 그런 팀워크를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거나 그런 인생을 산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게 다 정치적 활동이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식의 다이내믹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한 데다가 대한민국 정당 정치는요, 제 말 안 믿어주시면 20년 이상 국회에서 보좌관이나 뭐 국회 사무처에서 근무한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국회가 대수가 거듭할수록 계속 양아침판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 그래요. 지금 국회의원보다 신군부 때, 삼김 때 국회의원이 훨씬 질이 높아요. 대수가 거듭될수록 이건 잔챙이 계속 양아치들이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회가 지금. 이게 오히려 그러면 박 대통령이 국회에도 의존을 못하고 바깥으로는 굉장히 다이내믹한 그런 지정학적인 회오리가 몰아쳐오는 상황에서 집권을 한 양반이면 굉장히 능수능란한 정치적 행보 능력이 있어야 되는 분인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은 원칙대로 교과서대로 고지식이에요. 원교고예요. 제가 이거 언제 느꼈냐면 박 대통령하고 김지아 시인이 그 만난 날 출마했을 때 제가 김지아 시인 쪽에서 그 만남을 코디네이터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김 시인이 박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아이고 저기 그 복지 약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부가 그 독박 쓰는 수 있고 국가 경제가 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앞에서 포토라인이 돌아가고 있는데 바로 요 거리에서 여기서 수첩을 꺼내서 당신이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10분 강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양반 정치적이지 않구나. 굉장히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이고 고지식한 사람이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때 이거는 그냥 시인님 그 무슨 걱정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최대한 저기 세금 안 올리고 복지를 증대하는 방안을 짜내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하고 덕담하면서 툭 치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강연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 양반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고지식하고 교과서적인 사람이구나. 자, 그럼 이런 분은 시스템이 국회라든지 국정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세상의 조건이 다이내믹하지 않고 좀 정태적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을 할 수 있어요. 그 스타일이. 근데 이분이 원칙적이고 교과서적이고 고지식한 분이기 때문에 정치판은 망가져 있고 정당 정치는 물러나게. 바깥에서는 이런 회오리가 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아마 힘드셨을 거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깥에 지금 요 얘기 끝나자마자 전 바깥에 치고 박 대통령한테 쳤던 회오리, 그러니까 중국과의 회오리, 북한과의 회오리, 미국과의 회오리를 지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박 대통령과 중국 사이에는 별 그게 없었을 거다 그러고, 특히 이제 우파 중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른바
기계에 있는 우파라는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노상 인용하는 게 뭐냐면 2015년 9월 전승절 참석이에요. 박 대통령이 천안문에서 푸틴, 시진핑 옆에서 사진 찍은 그 이벤트입니다. 저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다. 저거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게 반박근혜 우파들의 전형적인 비판이에요. 돌이켜보면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 책이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였죠. 인기 굉장히 좋았죠. 돌이켜보면 박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한 것 같으냐면 이 무렵 언저리에요. 이 무렵이 언제냐면 사드 배치하냐 마냐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북한이 계속 사고 칠 때. 사드 배치가 최종 결정된 게 2015년 말쯤 됩니다. 발표는 2016년 7월이에요.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2016년 2월이 개성공단 폐쇄고요. 2016년 7월이 사드 발표예요. 그리고 실제 2016년 이때 5월에서부터 2015년 가을, 2016년 초가 실제 사드가 내정된 상태예요. 자, 박 대통령은 그냥 우선 박 대통령 비판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2015년 이 전승절 무렵까지라고 추정이 돼요. 중국의 힘을 빌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구도였어요, 분명히.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중국이랑 처음에 잘 나갔다고요. 2013년, 2014년, 2015년 말까지도.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확 바뀌어요. 그게 2016년 들면서 바뀝니다. 2016년 3월 달인가 2월 달에 시진핑이 전화를 해요, 박 대통령한테. 저거 직전에, 개성공단 닫아 걸기 이틀 전쯤 전화해요. 2월 8일인가. 그 사드 배치하지 말라고. 협박한다고, 시진핑이.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난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쿨하게 잘라요. 이미 그때 빠그라진 거예요. 최종적으로 빠그라진 거예요, 그때. 자,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어요. 이게 중국이 어느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냐. 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사드 배치 후에 얘들이 2017년 3월 달에 얘들 공식 발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탄핵 결정되기 직전이에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 2월 28일입니다. 경북 사드 기지는 중국군의 타격 목표가 될 것이다. 3월 1일입니다. 한국에 대해 정밀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해야 된다. 3월 2일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그 전에 이는 언제부터 알았냐? 걔들은 만만되니까 그 최소한 1년 전부터 이 무렵부터 날려버리겠다고 일을 간 거예요.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윤석열이 한미동맹이 상수다라는 발언했을 때 그거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그걸 반박하는 칼럼을 쓰겠다고 중앙일보에 연락해서 중앙일보에 싱하이밍 칼럼이 연재된 적이 있는데 그럼 그거 언제 일이냐? 사드 2017년부터 지금이니까 4년 전 일이에요. 4년 후의 일이에요. 요번에 들어보니까 거기 싱하이밍의 칼럼의 4분의 1이 사드 얘기입니다. 4년 전 얘기예요. 근데 사드 얘기를 하면서 이 인간이 뭐라고 하냐? 4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정부의 당시 언행이 앞뒤가 서로 모순돼서 한중 사이의 전략적 신뢰가 망가졌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15년 이전까지는 박근혜 정부랑 잘 쎄쎄쎄 하면서 잘 지냈는데 2015년 무렵에 박근혜 정부가 확 사드로 가면서 한미동맹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MD 체제로 우산을 쓰겠다라고 결정하면서 모든 게 빠개졌다 이 소리예요. 이걸 2021년에 얘기하고 있다고요.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싱하이밍이. 자기가 쓴 길지 않은 칼럼의 4분의 1에서. 그러니까 중국과 완전히 빠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렵이 개성공단 되고 사드가 사실상 확정됐을 때예요, 이게. 시진핑 전화 왔을 때가. 개성공단 최종 철수하기 2, 3일 전에 시진핑 전화 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이 손을 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 이재명의 뒤에 중국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 없죠. 마찬가지로 중국이 손을 썼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중국이 어느 정도 말하자면 약이 오르고 앙심을 없었겠냐를 계산한 다음에 자기들의 한국에 있는 촉수를 움직였겠냐 안 움직였겠냐를 계산해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타블렛 PC 같은 거를 여시제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중앙에서 먼저 치고 나온 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북한 얘기하죠. 북한은 이제 이게 특이한데 북한은 2016년 2월에 개성에서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2017년 9월에 UN 안보리 결의 237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 야마가 돌았다고 이때부터. 그러니까 얘들이 한 10여 년 동안 이때까지 난수 방송을 안 하던 애들이 난수를 계속 때리는데 원래 난수 방송은 단파로 때리는데 중파로 때려요. 얘들이 AM으로. 간첩 총궐기를 명령하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얘들이 탄핵하라라고 지시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때 얘들 조선중앙통신인가 뭔가 나온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근혜와 새누리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저주와 원한은 하늘에 닿았고 남녘당 도처에서 박근혜 정권 심판하라, 박근혜 탄핵하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터져나오고 있으며 새누리의 지지율은 대폭 떨어지고 있다. 이게 언제냐? 2016년 4월에 우리가 탄핵의 티귿자도 모를 때. 그리고 이제 여름부터 미르 거론하고 그 다음에 얘들 11월부터는 집중적으로 대남방송의 절반 이상이 최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서원으로 프레이밍해서 저 여자 끌어내려라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 이를 갈고 박근혜 정부를 간첩을 총가동시켜서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했다라는 움직임은 거의 확실해요. 이거는 추정이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과 2016년 아무리 늦게 잡아도 시진핑이 박 대통령한테 협박 전화했던 2016년 2월부터는 중국과 거의 원수지간 들어간 걸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손 썼는지는 모르겠다. 증거 없다. 그러나 알아서들 짐작하셔라. 자, 그럼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특이한 건데, 제가 여기,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 같은 사람은 김정은 참수해야 됩니다. 북한 흡수 통일해야 됩니다. 북한 인민을, 북한 동포를 전부 해방시키고 자유화시켜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가 대통령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막 할 수 있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 막 할 수 있어. 대통령은 그 얘기를 못해요, 대한민국. 왜냐?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남북분단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남북분단이지만, 이게 미중분단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영향권의 경계선이 휴전선입니다. 지정학적 sphere of influence. 영향권의 경계선이 휴전선이에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개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북한에도 인권이 꽃피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수해버리겠습니다. 레짐 체인지 해야 됩니다. 해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전체 다 자유의 품으로 오십시오. 이런 소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면 안 돼요. 나는 누가 박 대통령한테 정말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 똥대가리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오바마 정부랑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 힐러리 클린턴이 저는 힐러리 되게 싫어요. 벵가지 거리라고 불러요. 그 리비아 벵가지에서 미 대사관 박살났던 사건. 그때 힐러리가 2012년
13, 11이란 영화 있었죠. 왜? 그게 그거죠. 그 벵가지 거리라고 좀 비아냥 거려서 부르는데 그거 직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힐러리 그때 타격 안 받았어요. 2013년 1월 달인가 그만두자마자 뭐 한 100만 불, 200만 불 줬겠죠. 골드만삭스 임원들한테 비밀 강연을 해요. 이 비밀 강연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위킬릭스에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CIA 데이터로. 이건 정확한 데이터예요. 39페이지 있습니다. 1번.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원한다. 통일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되는데 이 경우 통일 한국의 힘이 너무 커져서 세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2번. 김정은은 인민해방군과 아36 관계이다. 3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4번.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과 엄청난 긴장 관계에 있다. 5번.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느 임계치를 넘는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이게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관이에요. 이게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원단은 이거예요. 원단은 이 클린턴 몽상이에요. 저 클린턴 몽상이라 그럴게요. 완전히 몽상이죠. 클린턴 몽상인데 이게 깨져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2016년에는 브렉시트로 깨지고 야 니들 이때까지 꿈에 취해서 살았어라고 트럼프가 치고 나와서 대선에서 떠들고 다니고 트럼프 유세에 의해서 깨지고 2016년 아직 11월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 대통령이 밑에 참수부대 그 부대 이름 그런 거 쓰지 마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냥 특수부대는 하더라도 부대 이름 그런 거 쓰면 안 돼.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때 참수팀이라고 만들어졌을 거예요. 레짐 체인지 막 그 대통령 부근에서 떠들 때 공식적으로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저거는 북한 주민이 결정할 일입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얘기해도 돼요. 저는 지금 두 개를 구별하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모는 그런 소리 백날 떠들어도 돼, 저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굉장히 이제 그 논쟁적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흡수통일 그때 도하 신문에서 2016년 말, 2016년 초에 떠들 때, 흡수통일 떠들 때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흡수통일, 박 대통령이요, 2016년 10월 국군의 날 연설에서 북한 모든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다 오십시오. 자유의 품으로 이런 연설을 했다고요. 그건 흡수통일 연설이라고. 그러면 자 상대방은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이쪽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가 난 애들이에요. 오바마 정부의 브레인들이라는 건. 얘들한테 여기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남북분단이 곧 미중분단인데 일방적으로 상의 없이 레짐 체인지 얘기하고 흡수 통일을 얘기할 때 얘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를 갈았을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 해먹기 참 힘듭니다. 눈치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교활해져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분단이 남북 분단일 뿐만 아니라 저 휴전선이 미중 분단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중 분단 라인을 평화와 안보의 상태에서 유지시키고 있는 결정적 힘이 미군한테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한 5분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 얘기만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오바마 클린턴 정부가 박근혜 탄핵을 사실상 오케이 했을 거다라고 봐요.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쪽이. 근데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을 주저앉히는 거가 제가 이제 놀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안 놀래. 그럴 수 있겠다. 반기문 주저앉히는 게 저는 반기문 주저앉혔다고 보거든요. 그쪽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옵니다.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2017년 1월 1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때 대통령 누구 될 것 같아요? 반기문 될 것 같아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 2017년 1월 1일로 돌아가 보면 1월 초에 바로 주저앉거든요.
왜냐? 2016년 저는 이렇게 팩트만 얘기할게요. 일단 2016년 12월 중순에 프릿 바라라라는 뉴욕 남부 연방 검사가 반기문의 동생과 조카를 뇌물수수 기도 및 외국인 매수, 돈 세탁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 그거 유죄나면은 엄청나게 그 큰 제목이에요. 미국인들이 외국 정부 타락시키지 말라 그래서 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걸로 입건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국의 경남 기업하고 미국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한국의 경남 기업이랑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돈주랑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비즈니스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자인가 영주권자여서 미국에서 활동하니까 이게 입건이 돼버렸다고요. 굉장히 큰 건이에요. 심각한 건으로 입건된 거예요. 살인, 1급 살인보다 커요. 저게 형벌이 무지하게. 그러고 나서 이거 팩트예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2017년 1월 초에 반이 주저앉아요. 근데 이 프릿 바라라 연방검사라는 건 미국의 세계 정무직입니다. 폴리티컬 어포인트예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또라이 클린턴 지지자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남들은 다 1월 중에 사표 내는데 얘는 사표 안 내고 안 나가겠다 개겨갖고 3월 달에 해임된 애예요. 뿐만 아니라 2020년에 책에서 뭐라고 얘가 말을 했냐면 제임스 커미 당시에 그 오바마 정부 때의 반 트럼프 FBI 국장이죠. 제임스 커미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자기 집에다 이메일 서버를 두고 특급 기밀에 속하는 국무장관 이메일을 자기 개인 이메일 서버로 다시 전달받아서 썼다라는 게 이제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이게 범법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안 누출 행위예요. 그래서 궁지에 몰렸을 때 코미가 이걸 덮어주면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적절치 않은 행위지만 사법 조치를 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제임스 커미가 이걸 덮은 사람이에요. 프릿 바라라가 어느 정도로 이 홍위병이냐면 2020년 책에서 야 임마 그때 네가 뭘 건방지게 불미스럽다느니 적절치 않다느니 네가 왜 클린턴을 왜 공격했어? 라고 공격을 할 정도의 얘가 그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홍위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끝납니다. 한 2분 안에. 그래서 여기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거는 힐러리 클린턴의 오른팔인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라인 꽉 잡고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에요. 시나리오예요. 스토리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반도 정세를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팔육이 권력을 잡도록 연출한 거 아니냐. 끔찍한 생각이에요. 저는 요번에 바이든 정부는 그런 흐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트럼프가 11월 3일인가 당선된 상태거든요. 11월 초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게 너무 끔찍한 생각 아니라 백모가 너 그거 저기 음모론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정도 계산하는 애들이 어느 정도 냉혈인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얘기. 냉전의 설계자, 냉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외교관이 있습니다. 조지 캐넌. 조지 캐넌 좋은 사람이에요. 1946년에 우남 이승만 이제 우리 나중에 우남이 46년에 우리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을 때 조지 캐넌 맞다 단독정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에서부터 남침이 시작됐을 때 조지 캐넌 누구보다도 먼저 미국이 당장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중국 모택동군이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니까 조지 캐논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 한반도에서 발 빼야 돼. 이유는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발 빼야 돼가 아니에요. 한반도에서 발을 빼면 한반도가 중국과 소련 사이에 놓인 고깃덩어리가 돼서 한반도를 누가 차지하냐를 둘러싸고 중국과 소련이 분쟁이 붙는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국과 소련의 분쟁을 유발시키기 위한 고깃덩어리로 던져버려야 된다.
그 정도로 냉정한 설계를 짜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천지의 원수, 저 굉장히 위험한 걔들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경향을 대표하는 트럼프를 작살내기 위해서라면 끝까지 한 5년 한국 정치 좀 불안하게 만들어도 되지. 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얘기는 여기 좀 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폐지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번 2022년 대선에는 오히려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한반도를 중국을 포위하는 린치핀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프리바라라가 했던 이런 황당한 일, 그래서 반기문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공이 퍽 튀어서 문재인으로 가는 이런 황당한 일은 아마 안 벌어질 것 같다. 다행스럽게. 그 점은 우리가 좀 안심해도 될 것 같다. 그게 이제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춤추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주체성, 우리의 주권, 우리의 원칙을 강화하려면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 생기면 게임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얼른 10만 명 만들죠. 네. 감사합니다.